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에서 외교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국도 보니까 이제 외교교 시험 치고 이제 외교관으로 선발하는데 북한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에서 외교관이 되려면은 몇 가지 이제 뭐냐면 합격이 돼야 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급적 바탕이 좋아야 합니다. 계급적 토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두 번째는 충성심, 당에 대한 충성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력.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경비돼야 하는데 계급적 바탕은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70년대 제가 평양 외국어 대학을 다녔는데 우선 계급적 바탕으로서는 그 평양 할아버지, 아버지, 가족 그 계급 바탕을 봅니다. 실례로 항일투사였나, 아니면 6.25 때 무슨 그 중요한 그런 그 군사 간부였나, 아니면 또 전후복구 건설 시기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 당 간부였나, 이런 그 가정 계급 토대를 우선 보고 그 이런 학생들로서 계급적 바탕이 좋은 학생들을 다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평양 외국어대학, 그 다음에 국제관계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이 세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외교관으로 선발합니다. 그 평양 외국어대학을 제가 다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양 외국어대학은 11년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대학인데 어떻게 11년제냐면 중등반 3년, 고등반 3년, 대학반 5년에서 11년제를 하는데 이 11년 동안 이제 그 학생들은 사회주의 이제 건설, 인민군대 이런 데도 다 모집이 안 되고 오직 외교관 양성을 위한 집중 교육만 받습니다. 여기서도 당정책 교육, 사상 교육이 한 20-30% 차지하고 70-80%는 순수 외국어 교육, 그 다음에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는 집중 교육 시스템인데 이 대학을 나와서 여기서도 또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서 대학 졸업생들로서 도중에 또 이제 대학 기간에 유학도 파견합니다. 그 전체의 한 10%, 5%에서 10% 정도를 해외 유학을 파견하는데 이들 중에서 졸업생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로서 이제 외교관으로 이제 임명합니다. 외교관도 어떤 외교관들이 있냐면 정부 외교관, 당 외교관, 군사 외교관, 그 다음에 대남 외교관, 이렇게 부류별로 외교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외교관들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면서 각 곳으로 이제 파견돼 가는데 이 김일성 종합대학 외문학부, 국제관계대학,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한 해 졸업하는 대학생 수의 한 10%, 10%가 이런 기관들에 이제 배치됩니다. 파견돼 가는데 제일 이제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졸업할 때는 제일 가고 싶어 했던 부서가 당 외교관이었습니다. 당 국제부, 또 당 국제부 산하 여러 이제 외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교류위원회라든가 그리고 이제 통전부, 대남사업부 산하 이런 대외 기관들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첫째 희망사항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외교관, 저같이 이제 외교부, 외무성 외교관으로 가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무역 외교관, 무역 외교관입니다. 이게 무역성, 대경제위원회, 국가무역기관들 각 성위원회에 있는 대사업처 이런 데 가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들이 지망사항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쿠바 참사, 리일규 참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데 의하면 최근엔 순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런 무역서기관, 무역참사관, 외교관 이런 데 가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가 이제 대남사업부, 그 다음에 정찰청국 해외 파견, 통일전선 사업부 안에 이제 35호실, 옛날 사회문화부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35호실인데
여기서는 해외 외교관 파견, 간첩 이런 걸 많이 파견하는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선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무성이 지금 세 번째로 됐다고 합니다. 외교관. 왜냐하면 이게 외교관 해외 나가 있는 북한 대사관들이 제일 못 사는 거지 나라 대사관이 돼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감시 대상이 돼가지고 옛날 불법 장사하던 것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완전히 그 불법 장사로 먹고 살아갔습니다. 외교 대사관들이 마약 그리고 또 이제 그 카운터피트 위조 화폐 그리고 각종 이제 그 외교관들이 특혜 비관세 상품들 가지고 해서 각 나라들에서 그 불법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갔는데 그게 이제 다 못하게 되다 나니까 외교관으로 나가는 것도 이제 여러 외교관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외교관이니까 이게 마지막 선호하는 걸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의 외교관들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또 김정은의 그 위대성과 대정책을 해외에다 널리 선전하는 이런 전초선에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엄격히 그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견되기 전에 외무성 같은 경우도 외무성에 한 1,50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1,500명 중에 한 200~300명이 고정 이제 선발돼 가지고 가장 우수한 외교관으로 선발되고 또 여기에 저마다 이제 선발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양외국어대학을 73년부터 다녀서 79년도에 대학반으로 올라가서 82년도에 제가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제가 평양외고대학 그 총학생 회장도 했습니다. 지금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제 2년 후배고 지금 여성 외무상 최선희도 제 4년 후배입니다. 이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외교관, 정부외교관, 무역외교관으로 또 군사외교관으로 가는데 이때 당시 저희들이 꿈이 다 이제 외교관이 되는 꿈인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70년대, 80대는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가 좀 탄탄하고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김일성 시기였는데 북한이 유엔 무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계적으로 비동맹국, 북한에서는 블록볼가담 운동이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남 관계에서도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이 우위를 차지하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남한보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적 지표가 더 높았고 제가 남한에 와서 많은 이런 자료들도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공부했는데 그때도 북한이 이제 60, 70년대는 남한보다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고 그러니까 경제적 국력이 높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북한이 대외 활동이 상당한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유엔 무대 같은 데서는 조국 통일 방안 같은 거 투표에 들어가게 되면 3분의 2 정도 남한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제 발전도상 나라들, 블록볼가담 나라들, 비동맹국들 다 이제 무상 지원, 군사 지원, 그다음에 식량 지원을 줘가지고 이제 다 끌어안고 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연대 속에서 대외적인 건의가 또 활동이 활발하던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마다 이제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한 겁니다. 그때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제 외교관이 돼서 첫째는 해외 공간에 나가서 외무성에 들어갔지만 또 들어간 다음에도 해외 공간에 나가서 위대한 신랑 김일성 동지와 친한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초소다. 그리고 이 초소에서 혁명 초소다. 그것이 대사관이다. 이 대사관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주체사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가 융성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치겠다 하는 이런 포부 그런 꿈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 사상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대를 지나가면서 제 사상이 다 변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90년, 80년대 말, 90년대 그때 당시에 제일 처음에 제가 80년대 파견돼서 근무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 제가 근무할 때 제 사상 상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제가 80년대 중반 후반에 이제 노르웨이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돼 갑니다. 가서 대활동을 할 때 제 사상 상태는 변화가 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외교관들이 8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아사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가 다 붕괴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완전히 이제 정치, 경제, 대외, 외교적으로 완전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 시절 같은데 그때 당시는 북방 외교를 본격적으로 벌리면서 한러 외교 관계, 한중 외교 관계를 맺고 또 유엔에 단독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화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경제는 완전히 파괴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진행하던 모든 경제 교류가 차단됩니다. 사회주의 나라 경제 공동체가 그때 당시 있었는데 식량난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 붕괴되기 전에는 사회주의 나라 시장들의 북한에서 공작기계, 시멘트 이런 것들 또 과일 이런 것들 갖다 바치고 식량을 무상으로 이제 받아오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식량난을 이제 해소했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아사자가 생기고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제 사상 상태가 변합니다. 왜 이 사회주의 주체 조선이 이 지경까지 되느냐.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주체 사상에 또 사회주의 이 사상,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에 문제가 있고 이념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를 비롯한 북한의 외교관들이 이거를 해외에서 느끼는 이런 기간이면서 저희 사상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다시 94년대 김일성 죽는 해에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 이등상계관으로 파견돼 나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90년대 말까지 거의 200만 이상의 아사자가 굶어 죽는 이런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유례가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때 저를 비롯해서 북한 외교관들의 사상 상태는 완전히 이제 변해버리고 저는 그 이태리 대사관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대사와 함께 CNN 이게 95년도 정도 될 겁니다. BBC 서방 이런 언론들이 나가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손 내밀면서 식량 구걸을 했습니다. 외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회주의 농업 정책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큰 물피해, 대홍수,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식량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국제사회에 어필했습니다.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에 처음으로 구걸 외교를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식량 구걸 외교를 하면서 매해 세계식량계에 유엔 식량및 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으로부터 유엔사나 식량 및 모든 식량농업기구들로부터 매 50만 톤 이상의 식량을 받아서 북한에 무상으로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자주는 줄이지 못하고 북한 사회는 거의 붕괴 상태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98년대 대한민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가족과 함께 그때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그 해외 공간들에서 외교관들이 이집트 주재 장성길 대사를 비롯해서 독일 장참사, 그 다음에 프랑스, 하노이, 아프리카 있는 외교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이 이제 그 북한이 붕괴된다고 해가지고 수많이 이제 그 해외로 이제 망명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 이 사상 상태는 완전히 이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분노, 반항, 그리고 이 체제가 인민 대중을 얼마나 속이고 인민 대중이 피와 땀으로써 지금은 3대 세수까지 갔는데 김정은 체제까지 얼마나 인민 대중을 기만하고 이 사회주의 나라로서 이제 독재 체제가 유지되는 이러한 현실에 반항하면서 이제 정치적 망명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때 당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들이 많이 이제 그 망명하다 나니까 그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위부, 그다음 대남사업부, 그다음엔 당 조직지도부에서 각 해외 공관들이 비상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탈북 외교관들을 무조건 잡으라. 그래서 각 해외 공관들이 이제 보위부 요원들이 파견돼 나가고 어느 대사관에서 탈북하려는 기도가 생기면은 바로 주변에 있는 그 대사관들에는 보위원들까지 총출동해서 체포해서 북한으로 송환해가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체포돼 가는 경우도 제가 독일에 출장 가서 봤는데 완전히 이게 사람을 그 병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전에 한두 건 체포에 들어가다 달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독일에서 오길남 그 통일전선사업부 그 대남 공작원이 체포돼 들어가다가 공항에서 이제 독일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도망치는 사건.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들어갈 때 어떻게 체포해가지고 대사관 지하실에 들어가서 이 자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 무릎 같은 데다가 젖은 수건을 싸고 망치로 이 보위원들이 3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망치로 이 뼈를 다 깝니다. 무릎 뼈를 도끼로 까가지고 여기다 이제 시멘트 키붓을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도 제가 독일 대표부 지하실에서 본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네바 대사관 같은 경우 어느 몇 곳 대사관에서도 탈북하려니까 가져가고 좀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못 따라나니까. 혼자 온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다 가져가고 같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외교관들 보면. 근데 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노출됩니다. 북한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면서 대사관에 그 유지비를 못 보냅니다. 월급도 대사관 외교관들 월급도 못 보내니까 밖에 나가 살던 외교관들 집들이 다 대사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사관 한 집에다 칸막이를 하고 이제 집체 생활을 하는데 밤새 이제 부부간에 남자는 가야 된다 끌고 여자는 못 가겠다 끌고 울며 하는 그게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체포된 그래서 북한에 송환된 외교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집사람한테 말하지 말자. 그 이 다음에 탈북에 성공한 다음에 망명에 성공한 다음에 그때 사실을 다 말해주자. 아들한테도 아들이 그때 8살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탈북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은 97년도에 장성택 그 부부장이 이태리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장성택 부장은 그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부터 그게 80년대 초반부터 당 국제부 과장을 하면서 해외 공간 그 당 생활을 총괄하고 특히 김일성, 김정일 가계와 그 최측근들을 위한 우리 북한에서 말하면 만수무강 물자, 만년장수 물자, 이 특수 물자를 구입하는 이 비밀 구입 총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한 달씩 해외를 순방합니다. 특히 이제 서유럽 나라들은 다 돌아가는데 제가 스위스 때부터 이 작업에 장성태 부장 업무를 방주하는 이 작업을 했는데 그건 20년 동안 했습니다. 이태리에도 지금 매해 오는데 와서는 뭘 하냐면
이태리 왔는데 매해 오던 때하고 달리 그때는 밥도 안 먹고 매일 저녁 이제 술집에 일식을 좋아하는데 일식 식당에 가서 밤 12시까지 산토리 위스키 마시고 취하고 한숨만 지고 해서 제가 그 같이 온 이용길 당국제부 부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장성택 부장이 저렇게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장성택이를 부부장 아니고 부장이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김정일이 최고 신임을 받았는데 왜 저 장성택 부장이 저렇게 술 마시고 우나 하니까 야 동수야 말도 말라. 오기 전에 그 평양역 앞에서 애들이 이제 굶어 죽어서 가만히를 뒤집어 씌운 그 시체를 보고 그때부터 지금 쇼크 먹고 완전히 밥도 안 먹고 오는 기간도 전 기간 말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쇼크 먹고 겁을 먹은 거예요. 평양시 평양역 앞에 그것도 중심 앞에서 애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자빠졌는데 그걸 가만히 씌워놓고 치우지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까? 지방은 더 말할 거고 그때가 2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왔던 많은 당정군 간부들이 저희들한테 대사나 저희들한테 비밀리에 저녁에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말라. 지금 1, 2년 못 넘길 것 같다. 그 체제가 붕괴될 것 같다. 뇌물을 대수야 많이 매기서라도 들어오지 말라. 버티라 여기서. 그럴 심각할 때입니다. 장성택 부장이 그 식당에서 그렇게 반멸치까지 먹고는 탁 쓰러지면은 제가 없고 그리고 그 이용길 당국제보 부부장이 신발 쥐고 발 뒤에서 들고 차에 싣고 호텔에 와서 눕혀놓으면은 침대에 또 슈트룸에 누워서 한숨 쉬면서 울면서 야 동시야 이거 굶어 죽는데 왜 너희 대사관에서 쌀 들여오느라고 고생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더 많이 50만 톤씩 들여보냈는데도 100만 톤 더 이상 들여보내라 하고 한숨만 쉬고 콱 쓰러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식량국어 대사관은 다 식량국어 올라가는데 저는 부부장하고 장성택이를 모시고 또 이제 같이 병원 의사들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완전한 충격을 먹고 이제는 내가 이제 정치적 망명 도망칠 때가 됐다. 탈북할 때가 됐다. 결심하고 단행하게 되는데 가족한테 말은 하면 안 되겠다. 말은 하면 이게 이제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주재 장신길 대사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탈북했습니다. 그때 탈북 그리고 항장엽 선생님이 그 전해에 96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서 완전히 뭐 해외 공간들의 비상에 내려가고 해외 공간에 있던 우리 이태리 대사관만 해도 대사로부터 우리가 다 한숨 쉬면서 장성택이도 저러는데 항장엽까지 이전 다 망명했으니까 당중앙의 국제비서까지 갈대로 갖고 나오고 다 그 포기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 오는 날 그 집사람한테 약사로 나간다 하고 청소하다가 대사관 청소하다가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아들 데리고 그리고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면 한 3, 40분 걸립니다. 미국 대사관 가도 한 3, 40분 걸리는데 중간 데서 갈림길에서 제가 어디를 갈까 선택하다가 그래도 북한 땅과 가까운 대한민국으로 가자 해서 대한민국 돌렸는데 차를 집사람하고 애는 전혀 모르죠. 어디 가는지도. 그래서 물어보길 어디 가냐 아빠가 어디 가냐 해서 조금만 기다리라 가보면 안다 하고 제가 내려가지고 미리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저 김동수입니다 하니까 와닥닥 놀라요. 그 오퍼레이터 여자가 북한의 교환수라고. 아니 전화 잘못 김동수 서기관님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나보고 그래 아니에요. 제대로 걸었으니까 대사나 참사를 바꾸라 하니까 공사 참사를 바꿔요. 아이고 김서기관님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가족 데리고 문을 열어놓고 맞이할 준비하라. 천신만고 끝에 대사관 앞에 딱 왔는데 태극기가 걸려있죠. 대사관 직원들이 공사 참사 이하 10명이 다 나와서 지금 문 열어놓고 대사관 앞에 줄 서고 어느새 이태리 경찰에 통보했는데 이태리 경찰에 1~2명이 또 쭉 차 가지고 앞에 서고 딱 차가 서니까 50m 앞에서 집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딱 뻗치는 거예요. 당신 정신 나갔냐? 네? 당과 국가를 배반하고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말 뗀 거예요. 들어가자. 들어가서 내가 다 말해주겠다.
아들은 엄마 아빠 얼굴 보면서 둘이서 지금 뭐 엄마는 막 울면서 지금 아빠 보고 지금 못 들어간다 하지. 아빠는 지금 손 잡고 지금 얼굴이 시뻘개서 조금만 기다리라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한다 하고 막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니까 문을 콱 닫아놓으니까 나는 이제는 가족은 살렸구나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잡혀는 안 가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편안히 말하지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 목숨을 건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사관 들어가서 이게 또 납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그 이태리 외무성 법무부 여기서 이제 와서 저희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제 발로 내가 들어왔고 내 정치적 망명이다. 그걸 약속하고 자는데 저는 이제 구원했다 하고 자는데 집사람하고 아들은 자지 않고 도망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마음 놓고 자는데 이들은 탈북 거기서 도망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높은 데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침대볼을 다 입으로 찢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라디에이터에다가 걸고 1층으로 떼내린 거예요. 아들이 먼저 때려나가고 그 후에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와이프가 때리다 발이 다 부러지고 그러면서 질질 끌며 다 발아나는데 아니 그 안에는 남한 외교관들이 다 10대 명 되는 사람들이 꽉 둘러싸 있고 바깥에는 이태리 경찰인데 다시 잡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랬답니다. 저는 모르고 자는데 엄마가 울면서 아들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니까 그 조그마한 아들이 엄마 보고 그러더랍니다. 아빠 혼자 가면 불쌍한데 같이 가서 아빠랑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자들은 이제 다 나가면서 대활동도 이제 보고 체험하면서 남과 북이 차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내부 상황이 저 정도로 이제는 붕괴 상태까지 오고 체제 붕괴 위기까지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데 여자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거든요. 그 대사관 부인들라 해도 이 사상이 그 어떤 그 세뇌가 돼 가지고 그때 내가 후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람 보고 왜 그렇게 떨었냐니까 첫째 모성애라는 또 그런 게도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가게 되면은 남산 지하실에 가서 안기부 고문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다 불어야 되고 고문 받고 거지처럼 이제 그 다음에 내버려진다 이런 식으로 교육받은 대로 이제 이게 사고가 돼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가면 직업도 뭐 저 해결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 혼자 벌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저는 가서 내가 아무리 못해도 택시 기사나 하면서 먹고 못 살겠냐 북한보다야 더 낫지 않냐 해서 왔지만 여자들 사상 상태는 그 두려움과 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저도 그렇지만 그런 걸 해서 쉽게 결단을 못 내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007 작전으로 납치다시피 집사람과 아들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천공항이 없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 많은 기자들 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저희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나는 것이 대한민국에 온 그런 생각이 어떻냐 지금. 그래서 그때는 뭐 정신이 없을 때니까요. 즉흥적으로 제가 대답한 게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안기게 돼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이제 합동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1년 받았는데 받으면서 마지막에 막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동수 서기관님 지루하겠는데 좀 심심할 수도 있는데 그 한번 좀 일주일 동안 북한에 있으면서 다닌 나라들 이름들 한번 다 적어봐달라.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심심해서 이래저래 적어보니까 한 105개 나라가 돼요. 제가 북한 외무성에 있으며 다닌 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도 무슨 이래 낯설고 그렇게 무슨 뭐 어색하고 이런 데 정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일반 우리 자본주의 나라들 서방 나라들 같은 그런 수준이었고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합동조사 1년 마치고 나와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이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까지 쭉 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한 것이 이제 북한 대외정책 연구 그리고 북한 인권
또 북한 실상 알리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가 준공무원으로서 활동하다 나니까 항상 좀 바빴고 바쁘면서도 또 해외 출장을 또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외교부 외교관이었으니까 서방 나라들과의 이런 그 정보교류 차원에서 많이 다니고 하다 바쁘게 살게 나면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제 집사람도 여러 나라들 돌아봤고 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부터 쭉 다니면서 연세대학까지 나오고 수출입은행까지 이제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도 아들이 참 착하게 착실히 자라준 게 감사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느낀 것이 가장 처음에 왔을 때 첫째, 둘째도 진짜 자유세계,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왔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 북한과 완전히 상조되지 않습니까? 외교관 생활할 때도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관들은 정말 부러웠어요. 저희들이 북한은 이제 외교관으로서 월급도 안 주고 다 이제 마약 장사 무슨 이런 불법 담배 술 장사 위조화폐 장사하면서 그 먹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대한민국 그 외교관들은 정말 당당한 외교관으로서 월급도 우리 600달러 주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10,000달러 받았습니다. 그거 비교해 보십시오. 당당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우리는 언제까지 거지 외교관으로 살아야 되나 그런 소름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자유로운 이런 그 준공무원이 돼가지고 이게 제일 제가 보람이 있었고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도 생활 조건이 좋고 북한에는 이제 더운 물도 안 나오지 물도 심지어 안 나오고 모든 게 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하고 굶어 죽고 그 식량 또 이제 농민 시장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제일 우리 집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게 냉난방이 되고 그다음에 더운 물 나오는 게 제일 세상 제일 편안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 자유와 또 민주주의가 이제 잘 구현된 그런 대한민국에 와서 또 경제적으로도 최단기간에 우리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그런 품에 와서 알고 모르게 또 많은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살아오는 과정에 참 고마웠고 또 적응도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가장 어려운 점 뽑아주신다면? 택시 타도 지금 25년 지난데도 택시 타면 바로 여보 당신 북한에서 왔죠? 그래요. 택시들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탈북민들이 겪는 제일 좀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게 북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 말투,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가 나빠서 그렇지 북한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북한에는 한 줌도 못 되는 통치 계급이 나쁘지 절대 다수 북한 인민들은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꼭 같습니다. 순박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민들인데 이들이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보는 시선이 저 거지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색안경을 끼는 경우가 많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또 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다가 온 사람들로서 저 같은 경우도 같아요. 저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대활동, 외교활동을 하다 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러나 우리가 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은 다 이미 저 김정은 독재 체제를 버리고 항거해서 대한민국으로 목숨 걸고 온 이런 탈북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방민으로 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고 좀 일부에서 또 탈북민 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좀 잘 정착되지 않아서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또 사랑의 손길로 많이 탈북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통일부 감사 또 남북한해재단 이사 그리고 민주평통 인권 탈북민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간사도 하고 있는데 많은 남한의 이런 정부와 또 기관 단체들과 이제 탈북민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고
생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